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이 계엄 사태 핵심인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군 관계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07 특임단장이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지 못하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국군 정보사 병력이 정치인 체포에 동원된 정황도 나왔습니다. 계엄 사태로 전국 불안이 계속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원화는 급락하고 증시는 연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셈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지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장에 공모자로 적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 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진행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당초 예상보다 전격적으로 또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법무부 역시 수사기밀로 분류되는 출국 금지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결정은 전에 없이 신속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신청했다고 밝힌 지 1시간 만에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례적으로 출국 금지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 할지라도 출국 금지 여부는 수사 기밀과 개인정보로 분류돼 비공개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공표한 겁니다. 예, 출국 금지했습니다. 출국 금지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한 5분 10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분 10분 전에 내란 수괴 피해자 윤석열 씨는 출국 금지 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체 없는 출국 금지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방첩사령부가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드는 등 계엄 사태에 깊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들의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수부는 또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도 오늘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하는 등 군 관계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뒤 이른바 충암파 멤버이자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작전 상황을 물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을 직접 챙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도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을 앞두고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전화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정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전화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했다고 증언한 데 이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전화로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혔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로 이동 중 지금 어디쯤이냐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챙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본 정도였다며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 등이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다며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 신병 확보 등의 조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과 협조하라는 지시 들었고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명단에 오른 인물들에 대해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움직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대통령을 향한 수사당국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을 배후에서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방첩사령부 전임 사령관인 여인형 중장의 사전 기획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입장문을 내고 부대원은 계엄 이후에 국회와 선관위 근처까지 출동했지만 복귀했다며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대원 모두가 과거 기무사 해체로 인한 트라우마로 계엄령에 민감한 상황이라며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모두 노출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부대원들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물어달라며 수사 과정에서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첩보를 수집하는 조직인 국군 정보사령부까지 계엄군에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촬영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는데 국방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 배제를 검토 중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후인 3일 밤 중앙선관위 CCTV 영상입니다. 선관위 서버 이곳저곳을 돌며 촬영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대령급 장교도 포함됐는데 모두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보사 병력도 현장에 있었던 정황이 있어서 지금 사실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군 내부에선 대북 첩보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가 계엄 임무에 동원된 것에 의아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정보사 요원들의 계엄금 투입은 국방부도 뒤늦게 확인할 만큼 계엄 초기 단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분여 만에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에 투입된 점으로 미뤄 사전 준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애초 선관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방첩사령부 요원들은 건물 주변에서 배회하다 계엄이 해제되면서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정보사 요원들의 계엄군 활동이 드러남에 따라 사령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 배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한 707 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이 당시 의원 150명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김 단장은 707 부대원 모두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자신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특전사 군복을 하고 수많은 촬영 카메라 앞에 선 군인. 지난 12.3 계엄 당시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707 특수임무단을 이끈 김현태 대령입니다. 군법상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신분이지만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얼굴과 명찰까지 취재진 앞에 공개했습니다. 김 단장은 직속 지휘관인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2시, 12시 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꺼낼 수 있겠냐 하고 전화 오고 지금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는데 150명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동 지시부터 철수까지 구체적인 당시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계엄이 있기 최근 사흘 동안 비상 소집 훈련과 그를 강조하는 강도가 유독 높아졌고 계엄 발표 3시간 전에도 비상 소집 훈련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령관이 계속 강조를 했고 그 시간이 갈수록 강조하는 강도가 높았습니다. 강조는 매일같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됐는데 2, 3일 전까지 느끼는 강도는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실탄은 헬기 한 대에 8명 분량 실탄을 통합 보관하기만 했고 저격수도 실제 출동 인원에 포함됐지만 총기만 챙겼을 뿐 전용탄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난 6일 국회 국방위 출석도 계획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당시 김용현 장관이 직접 의원들 질의에 답하겠다고 한 뜻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707 부대원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1명을 입건한 경찰은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심의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모두 1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내란과 군 형법상 반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이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 외에도 지난 3일 비상계엄이 결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고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 등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졸속 진행 의혹이 나오는 당시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른바 셀프 수사라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지휘 아래 조 청장에게는 일절 사건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만간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안전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건데 헌법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대통령의 직무정지나 사퇴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력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거리, 즉 부재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한 대표의 경우 위헌 소지를 말할 것도 없이 총리로 임명하든지 장관으로 임명하든지 해야 공권력 행사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에도 대통령 탄핵이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이나 하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권한 대행을 임명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더라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의 DJP 연합처럼 책임 총리제 형태를 갖춘다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시적이어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어서 반드시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그냥 한시적인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통령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밝혀야 됩니다. 결국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선행 혹은 약속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여파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당 내 기류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부터 여당이 먼저 특검을 발의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됐지만 탄핵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폐기된 이후 처음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YTN에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며 내부 상황을 설명했고 다른 참석자도 초선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여당도 투표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탄핵안 폐기를 위해 본회의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던 당 차원 조치를 향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거란 해석입니다. 여당 손으로 직접 대통령에 대한 특별 검사를 제안하는 선제 대응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만큼 특검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지 객관적으로 가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선들의 목소리를 두고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의 공세에 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YTN에 여당이 발의한 특검을 민주당이 받을 리가 있겠느냐며 자신들이 만든 특검이나 받으라고 공격할 빌미를 주는 거라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고려한 선택지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옳다 그르다 뭐 어쩌다 얘기하기 좀 어렵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어느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여당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도 소장파 초재선 의원이었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관례와 당론에 더 무게를 두는 만큼 계엄 사태 수습을 두고 개파뿐만 아니라 선수 간 온도차도 감지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또다시 발의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명시된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하루 만에 모두 넘었습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숙려기간도 무시한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은 이익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사 요구안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이나 국회 군병력 투입 논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물론 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총리, 투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한 30인, 그리고 외부에서 파견받은 검사 5인과 수사관 30인, 그래서 수사관만 해도 60명 규모라.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을 곧바로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룰 가능성을 대비해 후보 추천 권한을 국회 대신 법조계에 양보한 일반특검법도 오는 12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쟁의 불씨로 남겨서 내란이라는 국가적인 이 위기 사태를 해결하는데 혹여나 하루라도 아니면 1분 1초라도 혹시 지체되게 만들까 저희가 걱정이 돼서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 자체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추 원내대표를 수사 대상에 넣은 건 일방적 선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모두 망라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계엄 사태 상설특검 요구안 표결과 함께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등이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 외 주요 정치인 체포시도 혐의를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리고 한덕수 총리 등이 수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가결 즉시 가동됩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원내대표를 모레 뽑기로 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임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오늘부터 후보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결을 통해 선출할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의원총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뽑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한국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미군은 대북 감시 강화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한국의 정치 불안을 틈타 공격에 나설 징후는 없다는 것이 현재 미군의 판단입니다. 세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안보 관련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회주의적 도발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미군은 감시 강화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퍼파로 사령관은 김명수 합참의장과도 통화했다며 안보 관점에서 한국은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국의 시민의식을 높게 평가하며 시민과 군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12,000명을 파병했는데 러시아의 요청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병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과 잠수함 관련 기술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미그 29와 수호이 27을 포함한 첨단 전투기를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산과 권한 박탈 정국을 두고 기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의 측근인 김대기 신임 주중대사 내정자의 부임부터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탄핵 무산과 내란 수사 등 계엄 후폭풍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当地时间今天15点30分，对总统尹锡悦采取禁止出境措施，这是韩国首次对现任总统采取禁止出境措施。 미국식 대통령제가 화근이라며 민주주의 체제의 취약성과 난맥상을 부각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미 반중 노선이 내부 균열을 심화시켰다는 주장도 흔하게 들립니다. 영문 관영지는 대통령 탄핵이 아닌 권한 박탈 정국을 기묘한 상황이라고 비꼬았습니다. 在没有被弹劾和没有自己主动辞职的情况下，让他停职，实际上是一种名不正言不顺的做法，并没有法律的依据。 당장 김대기 신임 주중대사 내정자의 부임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아서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직무 배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탄핵된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가 오스트리아 대사의 신임장을 대신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는 정식 직무 대행이 아니라서 그마저도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韩国发生的事情呢是韩国的内政，我不做评论。对于中韩关系，中方的立场是一贯的。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창인 정재호 주중대사는 이르면 다음 주 귀임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분간 차석 대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인데 주중대사 공석 상태가 길어질 공산이 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탄핵 정국 상황을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 과제의 중요한 이웃이라며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国際社会のさまざまな課題に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すべき重要な隣国であります。現下の戦略環境の下、日韓関係の重要性は変わら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앞서 이시바 총리 역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실무급 대화를 이어가며 일련의 사태가 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은 도쿄에서 가진 북핵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공조를 통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예정된 방한을 취소하고 일본만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동맹국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ensure that we can do just that. 이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아직 못 봤다며 한미 관계는 철통 같다고 역설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전국 불안이 한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스틴 장관도 일본 측과 한국의 전국과 파장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 일본이 마주해야 할 외교적 변수와 셈법도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추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8도로 어제보다 3도, 예년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도 7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과 산간에서는 여전히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7.7도, 파주 영하 8.2도, 청주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청주 9도, 광주 9도,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영서와 영남 지방 일부 수도권도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건조함은 내일 눈비가 내리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바 내란의 정점 우두머리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당장 이번 주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윤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김 전 장관을 이른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이 스스로 내란을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본 건데 결국 윤 대통령이 내란의 정점, 우두머리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이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물론 경찰과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서둘러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높습니다. 이미 법무부가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만큼 소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도 변수입니다.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 출범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는 고민이 적지 않은 데다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까지 앞두고 있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경쟁은 이번 주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뒤 공식 일정이나 입장 표명 없이 집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비공개로 진행하던 수석 비서관 회의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을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나 하야, 임기 단축 기한 등 거취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취 문제는 당에 일임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국회 논의와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은 회의를 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검경 수사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무부가 공수처 요청을 곧바로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조치했고 야당이 내란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을 유지하는 데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뒤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면직을 제거하는 임면권도 행사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권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란 혐의 체포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변수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은 거취를 당에 이름했지만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데다 탄핵 찬성 목소리마저 나오며 탄핵안 2차 표결이 다가올수록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애초 국방부는 어제 민주당 등 야당 요구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에게 출석 통보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일정이 하루 늦춰졌습니다. 현안 질의에선 계엄 논의 경위와 함께 국회, 중앙선관위 병력 투입 과정,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여부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한 무인기가 이번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기획해서 보낸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국지전을 유도해서 계엄 명분을 쌓으려 했던 게 아니냐며 김 전 장관을 추가 고발했는데 군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2달 전 북한은 남측에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정되었다고.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의 주장에 곧바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1시간 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계엄 사태로 직에서 물러난 뒤 이와 배치되는 군 내부 제보가 야당에 접수됐습니다. 실제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에 보내진 게 맞고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군 방첩사령부가 실무 준비를 담당했던 겁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기획된 도발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뒤따랐습니다. 드론사령부의 무인기를 동원해서 정보사가 백령도까지 가서 날리고 그리고 방첩사가 이거를 기획하고 이런 제보가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계엄 선포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이를 지시하고 거부당하자 폭언을 했다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군은 김 전 장관이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폭언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는데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합참이 지난번에 선을 넘으면 군사적 조치를 한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러한 대응책을 계속 마련해왔고 하지만 민주당은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전쟁을 유도한 외환 혐의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뒤 처음 맞는 평일 국회 앞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토요일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해 밤늦게까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월요일 저녁 국회의사당 앞 도로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참가자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난 주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제 다 나가셨잖아요. 이제 그거 보고 너무 속이 답답한 거예요. 이제 들어오셔야지 이제 투표가 의결이 되고 가결이 될 텐데. 현장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력해 국정 전반을 이끌겠다고 한 데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토요일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능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민들은 오는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이곳에 모여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보수 성향 단체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수 단체 역시 같은 장소에서 매일 오후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 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각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조화를 보내거나 달걀을 던지며 항의 표시를 했는데요. 일부 의원의 자택 앞에서는 흉기도 발견돼 경찰이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입니다.
근조 화한 옆으로 굳게 닫힌 문에는 케첩이 뿌려져 있고 바닥에는 달걀과 밀가루의 흔적도 보입니다. 김 의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시민들이 항의의 표시를 남긴 겁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과 표결 불참 여파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언한 뒤에는 항의 열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의 집 앞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손팻말과 함께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항의의 뜻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서울 마포의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에는 근조 화환과 함께 달걀이 부서진 채 발견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조 의원의 지역구 시민들은 항의 트럭 시위를 하겠다며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또 서울 서초울 지역구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한 대학생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탄핵 무산과 재추진까지 전국 불안이 계속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우리 증시는 연 저점으로 떨어지고 원화도 급락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탄핵안 부결 이후 처음 열린 우리 주식시장은 출발부터 휘청였습니다. 내린 폭을 키우며 2.7% 넘게 급락해 2,36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코스닥은 무려 5% 넘게 폭락해 620대로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수출 둔화 속 트럼프발 변수에 더해 전국 불안까지 덮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겁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부터 이어진 매도세에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144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이 여야 대치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진 상황이라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게 되는. 원화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8원 가까이 오르며 1,437원에 거래됐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트럼프 2기 체제에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할 때마다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굴 가능성이 있고요. 1,450원은 좀 상향하는 정도로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전국 불안 장기화로 원화값이 계속 내려가면 수입 물가에 이어 밥상 물가도 올라 내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상황에 수출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처럼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우리 경제는 탄핵 전국 여파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시키겠다고 연일 밝히고 있지만 국제신용평가사의 경고가 잇따르는 등 하방 위험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예산은 민생과 대외 신인도 유지에 꼭 필요한 만큼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 그 협상의 물꼬를 좀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장은 국회 책임 주장은 잘못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고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그런데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박태석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연일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 시스템 안정과 금융 부분의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 긴장으로 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신용도와 해외 투자자들이 원화자산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습니다. 앞서 피치도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나 경제적 성과, 재정이 악화할 경우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은 국가 신용 평가사들이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번 달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제 통상 환경 악화는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제금융수장들이 이른바 F4로 불리는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엽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만나 탄핵안 부결로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기준 신혼부부 통계를 내놓습니다. 신혼부부들의 소득 수준과 맞벌이 비중, 자녀 유무, 또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저출산 원인을 짚는 데도 도움이 되는 통계입니다. 불안한 전국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이 일선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축은행 CEO들과 만납니다. 금감원은 앞서 증권사와 보험사, 은행업계와도 연쇄회동을 가졌는데 유동성과 환율 등 시장 상황 급변에 따른 대응 계획을 주문했고 특히 증권사에는 이상거래 적축률 등을 CEO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환경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정부가 통상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댑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학계, 무역협회 등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심층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할 시추선이 어제 새벽 부산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시추 작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는 단계지만 탄핵 정국 소용돌이 속에 원래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첫 시추를 맡은 웨스트 카펠라오가 부산 외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17일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탐사에 나설 예정으로 가장 유망한 대왕고래 구조를 파고 들어가 시료 암석층을 확보하는 게 임무입니다. 실제 석유와 가스가 묻혔는지는 분석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시추 작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지만 당장 탄핵 정국이라는 암초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직접 개발 의지를 드러낸 현 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게다가 최근 민주당은 1차 시추 탐사 예산 505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상도 없다고 못 박은 상황. 첫 시추 비용 1,000억 원 가운데 절반은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는 석유공사 재원으로 조달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예산안 본회의 통과 전까지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2차 시추부터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산업 분야 핵심 국정과제가 탄핵 정국의 힘을 잃을까? 산업부와 관련 기관은 한껏 몸을 낮추고 시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경기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대형 쇼핑몰 지하주차장 경사로에서 화물차가 밀리면서 기둥을 들이받아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제주시 봉계동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트럭 바퀴가 빠져 굴러가 70대 여성 행인을 덮쳐 부상을 입혔습니다.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태양광 민원과 관련해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운영사인 성우건설 대표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도주하며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 마약 밀매 조직과 결탁해 밀가루 반죽기 안에 63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을 숨겨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40대 총책 등 7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7일 청주시 수곡동의 다가구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선이 모래 운반선과 부딪혀 뒤집혔습니다. 선원 8명 가운데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바다 위 어선 한 척이 바닥을 드러낸 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배에 올라선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29톤급 새우잡이 어선이 450톤 규모의 모래 운반선과 부딪힌 건 새벽 5시 40분쯤입니다. 1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잠수 인력을 투입해 뒤집힌 어선에서 선원들을 구조했지만 모두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원 8명 가운데 7명이 숨졌고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실종 선원이 어선 내부에 있을 것으로 보고 10차례 넘게 수중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망 등 부유물이 내부에 얽혀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선을 항구로 예인한 뒤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입니다. 입구도 좁고 선실 안에 활동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안에 막 이불이나 이런 거 굉장히 그 부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양에 굉장히 힘이 들죠. 어선과 부딪힌 모래 운반선은 포항항에 입항했고 선원 10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전방주시 소홀과 졸음운항 등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취약 시간대라서 아마 견시 소홀로 상호 충돌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 대상으로 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자체는 숨진 선원들의 장례 지원과 함께 외국인 희생자의 본국 송환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제주의 카지노에서 145억 원을 훔쳐 달아났던 주범이 도주 4년 만에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 주범은 전 경영진의 지시로 돈을 갖다 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비행기 안에서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0년 제주 랜딩 카지노에서 회사 돈 1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주범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두바이로 도주한 뒤 생활하다가 경찰과 공조하던 인터폴에 석 달 전쯤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국내로 송환돼 이달 초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 경영진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경영진의 지시를 받고 횡령하였다라는 것은 피의자 A씨의 주장이고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 금고에 옮긴 80여억 원과 다른 공범 4명이 빼돌린 50여억 원 등 134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80여억 원은 이번에 A씨와 같이 검찰로 송치돼 카지노가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다른 주범인 B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7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의 주범에게 1심 재판부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고 게임 아이템을 사는 게 말이 되냐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책했습니다. 윤용성 기자입니다. 무자본 갭 투자로 피해자 500여 명에게서
700억 원 넘는 전세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정모 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과 1억 36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꾸짖었습니다. 또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면서 피해자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을 13억 원어치나 사는 등 준법 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며 엄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10여 명의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정 씨 일가에게 소리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앞서 정 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3대 수사기관의 경쟁 구도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권 다툼이 격화하는 모양새인데요. 법원행정처는 도대체 어디에 영장 발부를 해야 하나라면서 혼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검경 공수처는 시시각각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3대 수사기관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발표하고 수사권이 있다고 강조하는 건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각 수사기관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 신문은 각 수사기관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심리도 작용했다고 짚었습니다. 검경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모두 수사 대상에 올라 있죠. 부실 수사, 셀프 수사 우려를 피하려고 사활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검경의 사건 이첩을 요구한 공수처도 한번 볼까요? 검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던 위상을 이 기회에 높이려는 속내가 엿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각 수사처가 각계 전투를 하듯이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각자 견제 심리도 있어서 공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중복 수사가 혼선을 초래한다며 정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국민들은 누가 수사를 더 잘하나를 보고 싶은 게 아니겠죠. 국가적 혼란과 비극을 초래한 범죄자들의 죄값을 하루빨리 묻고 싶은 거라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도 신문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거나 근처 다녀오신 분 있나요? 광우병 집회 때는 유모차 부대가 눈길을 끌었다면 이번 계엄 시위엔 각종 동호회 깃발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MZ세대가 이끈 예전과 달라진 집회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깃발이 보이고요. 제발 그냥 누워있게 해줘라. 우리가 집에서 나와서 일어나야겠냐라고 써 있습니다. 이외에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직장인 점심 메뉴 추천 조합 등 기상천외하고 재치 있는 깃발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정치국 아닌 자신들의 관심사를 담아낸 거죠. 한 집회 참가자는 온갖 소셜미디어 계정이 화면 밖으로 걸어 나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거세고 과격한 모습이 아닌 일상에 보통 사람들이 많아서 편안했다는 겁니다. 집회 현장에서 시험 공부를 한 대학생, 소설을 집필한 작가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이돌 팬덤이 집회에 참가한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LED 응원봉의 떼창까지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밝은 분위기였다고 하죠. 한국 MZ식 집회 문화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량바로를 꼽았습니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날뛴다는 뜻인데요. 지도자가 국민의 삶을 위해 써야 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교수신문은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그 해의 사자성어를 뽑습니다. 올해에는 도량바로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꼽힌 사자성어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었다는 뜻의 결리망이었는데 올해에도 다시 한번 권력과 정치권을 꼬집는 사자성어가 선정됐습니다. 교수들이 도량 발효를 선택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과 친인척 보호, 정부기관장의 권력남용과 검찰 독재, 또 굴욕적 외교와 경제에 대한 몰이해 등이었습니다. 그다음 2위는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의 후한무치였고요. 3위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뜻의 석서위려였습니다. 이번 설문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 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대학가에는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교수들의 문제의식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신문은 이 혼란한 시국에도 권력자와 주변 무리는 성찰의 기색이 없다는 한 교수의 뼈있는 인터뷰도 함께 실었습니다. 12월 1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자정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시상식은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순서로 5개 분야 수상자를 선정한 기관의 대표자 설명과 수상자 호명, 노벨 메달과 또 수상 증서 수여 순서로 진행됩니다. 메달과 증서 수여는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이 맡고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에 대한 설명과 호명은 할리먼 종신회원인 소설가 엘렌 마손이 맡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다양한 기념 행사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열립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권 소설가의 작업실이 있는 전남 장흥에서는 내일 새벽 마을 주민 등이 TV로 시상식을 지켜보는 가운데 축하 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광주광역시청에서는 광주에서 온 편지를 주제로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강연과 문학인의 밤, 한강 작가에게 편지 쓰기 등 행사 등이 마련됩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영미 문학에 밀렸던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시아와 여성에게 유독 인색했던 노벨 문학상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우리 문학은 해방과 한국전쟁 직후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 서구 문화권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문학 자체가 처음 평가를 받은 것은 40여 년이 지난 1990년대 중반입니다. 이문열의 소설을 시작으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소설들이 유럽에 소개되면서 한때 해외 출판사들 사이에 한국문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국문학 번역 금고가 처음 생기고 번역원 설립으로 이어진 것도 이때입니다. 출판계와 정부도 2000년대 들어 꾸준히 해외 도서전 참가 등 작가의 해외 진출을 도왔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은 이런 노력이 더해져 세계에서 우리 문학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유럽 쪽에서 특히나 수상을 하게 되면서 진짜를 인정받아왔다. 이런 점들, 번역의 역할,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온 이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성과는 아니다. 이렇게. 노벨문학상으로 대표되는 주류 영미문학의 변신도 놀랍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121명 가운데 한강을 포함해 여성은 18명에 불과했고 아시아 수상 작가는 국적을 기준으로 한강이 5번째입니다. 노벨 유럽문학상이라는 비판 속에 50대 중반의 아시아 여성 작가에게 노벨상의 영예를 안긴 것입니다. 서구 문화권 중심이었던 남성 중심이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해가면서 탈중심화되는 흐름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메인스트림에 있는 문학계에서도 이제 그 파장과 함께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의 성장과 아시아와 여성에게 문을 열고 있는 영미 문학이 함께 만든 기분 좋은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오는 26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부문에는 지난 9월 에미상 시상식에서 최다 수상 기록을 썼던 일본 배경 드라마 쇼군과 넷플릭스의 외교관, 애플 TV 플러스의 슬로우 호시스 등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직 공식 반영정인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이번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드라마 작품상 1개 부분에만 후보로 올랐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와 데드라인 등 현지 매체들은 방영 전인 작품이 후보에 지명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로 어제보다는 3도, 예년보다는 2도가량 높은데요. 이맘때 초겨울 수준입니다. 또 현재 서울은 맑은 하늘 아래 안개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적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구름의 양만 점차 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추위가 약해졌지만 여전히 중부와 경북 곳곳에서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파주 영하 8.5도, 춘천 영하 8.2도, 안동 영하 4.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예년 기온에 다소 웃돌며 활동하기 수월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9도, 대구 1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추위 속 일부 서쪽 지방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건조함을 달래줄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